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 하려다가 그냥 했어요.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만 할 거예요. 12시까지. 네, 안녕하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어, 1학년은 영어를 저녁에 1시간 흘려듣기 정도가 노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읽고 쓰는 파닉스 학습은 2학년 때부터 시켜도 될까요? 윤선생 학습지를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듣기가 돼야 돼요. 듣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그 다음에 읽기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도 똑같잖아요. 애들이 듣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잖아. 이 말하기까지 된 다음에 읽기 쓰기가 돼야 애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파닉스라는 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파닉스가 돼요.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시키게 되면은 그 기능을 잃어요. 그러니까 유아애들이나 어린애들 외국에다가 딱 던져놓고 6개월만 지나잖아요. 애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도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목적보호를 알고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먼저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거였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뇌에 보면은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요, 브로카 영역이 있어요. 이 브로카 영역에서 자동 파닉스가 돼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많이 듣다 보면은 자동 파닉스가 되는데, 그거를 학습지든 또는 학원이든, 영유도 학원이에요, 이런 데서 강제 파닉스를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브로카 영역에서 자동 파닉스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또는 이런 사교육 업체에서 배우는 파닉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파닉스 기능을 잃게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이거랑 비슷한 예가 있어요. 사람은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2시간이 지나면은 자동 뇌가 각성이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까지 멍한 상태가 돼.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피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강제 각성을 시키는 거야. 또 애들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때 강제로 에너지 드링크를 먹이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상실시키고 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 브로카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이게 망가지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스스로 각성하지 못하면은 이 제2외국어 뿐만 아니라 제3외국어, 제4외국어 배울 때도 문제가 돼요. 학원에 의지하고 또는 사교육 업체에 의지하지 않는 이상 제3외국어, 제4외국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영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5학년부터 해도 상관이 없고 6학년부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일찍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듣기를 많이 하고 아이가 말을 많이 하면은 자동으로 읽기 쓰기가 돼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그냥 흘려듣기 많이 하고, 2학년 때는 말 하는 거 조금씩 한 다음에 나중에 한 2학년 2학기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슬슬 파닉스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언어 지능은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강제로 이제부터 시키겠다 해가지고 파닉스를 시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파닉스에 관련된 뇌가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한국어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영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라는 질문은 보통 36개월 지나서 아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요. 보통 2년간 시작하고, 길게 하는 애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왜라는 질문을 해요. 자, 31개월 남아있고 블럭은 2시간 동안 이것저것 만들고 클레이는 30분 정도 하는데 종이접기 2번 접고 말고 색칠하기는 엄마가 하자고 하니까 겨우 끄적거리다가 엄마가 해 하고 갑니다. 엄마가 보여줘도 시큰둥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1개월이면은 블럭 2시간 하면 괜찮은 거예요. 36개월까지 기다리세요. 운에도 절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36개월까지는 블럭 2시간 동안 하면은 괜찮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36개월이 지나야 이게 증가가 되거든요. 아직 얘가 여러 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36개월까지 보통 섞어서도 2시간, 2시간 반이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를 2시간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런 추가로 해줘야 될 거를 그냥 계속 보여주기만 하고 같이 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돼. 엄마가 꾸준히 1년만 하세요. 꾸준히요. 엄마가. 그러면은 나중에 해요. 그리고 남마 애들은 뭐뭐 하자고 계속 꾸시면 안 해요. 애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광폭하게 호기심이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36개월 전후부터 시작을 하고요. 짧게는 50개월, 또 길게는 이제 똑똑한 애들 있죠? 영재성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60개월 넘어서까지 해요. 자, 1시간 흘려듣기 팝송, 영어 동화 중 어떤 거 좋을까요? 일단은 팝송으로 시작하세요. 팝송 시작하시고 한 2학년 들어갈 무렵 되면은 뭘 하냐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Wait a minute. 이런 거. Wait a minute. 정말 보고 싶어요. I really miss you. I really miss you. 아직 잘 모르. 이런 거.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 그거 한 6개월 정도 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 그런 거 관련된 거, 다이얼로그 그런 거 틀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랑 대화를 많이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아이가 배운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좀 해주면 되는데 뭐 영어라는 게 어떻게 답은 없어요. 근데 너무 일찍 시키면은 나중에 문제 되는 게 모국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시키는 것도 안 좋고 모국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 초등학교 2, 3학년까지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3학년에 하게 한 거고 외국도 제2외국어를 3학년에 해요. 그래야 모국어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는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옆집 아이가 하면서 이제 또 똑똑해 보인다고 그게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렇게 해서 영어 막 하는 애들 결국은 5학년, 6학년에 다 따라잡혀요. 자, 같은 반 엄마들이 저희 아이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1학년보다 2, 3학년이 등치 크고 살짝 다른 분들보다 비싼 아파트 살거든요.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았고 애들 관계 좋았는데 당신들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 거리두기를 하네요. 우리 애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성현님은 저한테 따로 카톡 좀 주세요. 이제 카톡이거든요. 카톡 주시고요. 보통 그냥 쓸데없이 질투하는 사람들은 엄마들이 왜 이러지? 엄마들이 보통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자, 질문 들어온 거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잠깐 밀려가지고 잠깐만요. 예, 지금 잠깐 오류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질문 들어온 거부터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일단 제 거 카톡 아이디 이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경계선 지능 성인인데 최근에 3조 2교대 취업했는데 면접 때 경계선 지능인 거 말 안 하고 취업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경계선 지능하고 취업하고 상관없고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날리는 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뇌 가소성 때문에 다시 향상이 되거든요. 저도 뭐 후천적이긴 하지만은 뇌가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책을 못 보고 또
일단 단순 암기를 못해요. 그 사람 이름 못 외우고 지역명 못 외워요. 지금도 그래요. 그 어떤 단어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외우려고 하면은 한 달씩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쪽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고 저는 예전에 20살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는 뇌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거지. 또 그거에 대한 분석력도 많이 발달하고. 자, 47개월 자전거 열심히 배운 중인데 운해 활동보다는 이 평형 감각하고 그다음에 대근육 활동이라고 좀 봐야죠. 운해 활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 그런데 지금 4발짜리가 아니라 2발짜리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야 되겠네. 근데 상관없어요. 4발이든 2발이든 자전거는 굉장히 좋으니까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자전거 도로에서 하세요. 잠깐만, 민정님 거 잠깐만 볼게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어릴 때 책류가 없이 그림 그리기, 클레이, 너무 빠진 아이, 6세부터 코로나 기간 전 10살 때까지 한글만 했고, 미술학원 다녔고, 코로나 기간 학원을 못 가는 상황이라 슬라임 액체 기물에 빠져서 여러가지 색깔별로 여러가지 비누를 만들어 창조하더군요. 본격적으로 5학년부터 영어, 국어에 관심 갖더니 고등까지 가게 되고, 수학도 중등하고 있습니다. 운해 형성을 잘 된 아이인가요? 근데 이거는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중등까지 하는 거가 이제 안 하다가 한 거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축소 빼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운해형 아이든 좌뇌형 아이든 지금 6학년이면은 중등 거를 지금 몇 학년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빼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현행 거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빼지 말고 만약에 아이가 한다 그래도 맥스 1학년 선행하세요. 1학년. 1년 선행. 그게 제일 그거 좋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절대 축소 빼지 마시고요. 일단 뭐 요 내용만 봐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등하고 뭐 영어 국어를 고등까지 간다는 거는 나는 이거 조금 이해를 못 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고등까지 갔다는 거에 기준점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수준에 봤을 때 이건 고등학교인지 진짜로 아이가 고등 레벨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식 습득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고등까지 간다는 게 문제를 푼다는 건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그냥 쭉쭉 빼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자, 은주님 클래식 블럭 하고 있어요. 블럭이 작아서 잘 안 끼워지면 짜증내는데 36개월까지 엄마가 옆에서 보다 도와줘도 괜찮을까요? 혼자 끝까지 성공해 보도록 기다려줘야 될까요? 안 되면은 아이가 도와달라면 도와줘요. 36개월까지는.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계속 불러. 엄마, 엄마 하면서. 그럼 엄마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얘기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도 앞에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도와주고 엄마 만들 거 만들고.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거를 같이 하면서 도와주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28개월부터 왜 질문하는데 빨간불에는 왜 가면 안 돼? 왜 양치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질문합니다. 대답이 위험하지, 다치지, 아프지, 병원 가지, 그럼 안 되지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왜 질문을 이끌어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궁금할 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애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고요. 또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는 공상력을 이끌리는 것들이 있어. 엄마, 달에는 뭐가 있어? 달은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거기에 맞게, 공상력에 맞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꼭 팩트로 대답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팩트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과학에 관련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상력 있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트럼프 카드 숫자 외우기, 두정엽 퍼즐 교구 이미지로 기억해서 맞추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걸까요?
지금 마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가 할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초육에 고2짜리 수학 푸는 애들이 이렇게 미친놈들이라니까? 엄마가 미친 거야.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엄마가 그거를 시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엄마들하고 같은 그룹에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들 자체가 열등감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용해서 본인의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안 좋아요. 이거는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나 엄마들이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힘들어? 약 먹여가면서 시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본인이 할 거면은 그런 거 하세요. 상관없어요. 이 작업 기억 올리고 단순 기억 올리려고 하는 건데 괜찮아요. 더 올리려고 하면은 그 인터넷 바둑이나 아니면은 장기 이런 거 많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7교도 운해 활동일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운해 활동이라고 하면은 운해 활동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운해 활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도 20살이 넘어서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운해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이 7교 놀이가 초등학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어지나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으면 운해 활동이 아니에요. 그림이나 만들기는 다 이어지잖아요. 그쵸? 블록놀이도 나중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레고 조립이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거는 이어서 또 어차피 하잖아. 운동도 똑같이 하잖아. 근데 도대체 7교 놀이나 교구는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 안 이어지면은 이건 운의 놀이가 아니에요. 공부용이에요. 공부용. 7교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용인데 유아 시기에 하는 7교는 선행용이에요. 학교 가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미리 땡겨서 하는 거야. 그리고 7교가 블록놀이 있죠. 블럭의 하위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7교를 안 하고 그냥 블럭 조립 같은 것만 굉장히 잘해도 7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16개월 아닌데 몬테소리 프리맨 하고 있어. 두 개 다 하고 있었어? 아니야. 진작 저 만났어도 했어요. 진작 저를 만났어도 했어. 왜냐면은 거기에 한참 미친 정보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안 먹혀요. 그래서 했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약간 이상해진 걸 느꼈기 때문에 제 거를 보고 이해를 한 거지. 공감을 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거 없어요. 16개월이면은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돼. 집에 분명히 교구만 안 놔뒀을 거야. 책도 놔뒀을 거야. 그러면은 책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구 나무로 된 것도 정리 좀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교차를 해요. 일반 블럭으로 교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색칠 공부하고 그럴 수 있게끔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고 애들 악기도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따로 카톡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8세 아들이고 레고 18,000용 633피스 6봉지 들어있어요. 매일 한 봉지 하겠다고 지켜봤는데 한 봉지를 1시간 정도 하는데 어떤가요? 오, 괜찮네. 이럴 때는 아이한테 물어보고 피스 양을 늘려요. 잘 하면은 3학년이면은 3,000피스까지 하겠네. 633피스가 한 봉지를 1시간, 잘하네. 그 레고 많이 해서 두정이 좋아지면 길치 좋아지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따로 해요. 레고는 그냥 공간 지각이고 길치는 방향성이에요. 그건 좀 달라요. 두정협이 좋아진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지. 자네가 다 좋아진다고 수학, 국어 다 잘하는 게 아니듯이 또 운해가 좋다고 그림 만들기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정협이 좋다고 뭐 공간 지각은 있더라 하더라도 길치는 나아지진 않지. 저도 길치야. 저도 길치인데 대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전 3D로 돌리는 건 돼요. 그러니까는 좀 다른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봐봐. 목적지까지 지도 보고 가도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가려고 하면 리셋되는데 이 정도면 두정기가 엄청 떨어진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태생부터 좀 길치였다든지 아니면 방향 감각이 적었다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 저도 방향 감각이 거의 제로예요. 저도 지금 운전직을 하고 있지만은 내비가 없으면 어딜 가질 못해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제로야.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 거꾸로 돌아오면은
새로운 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이제 두정엽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두정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가 모이는 곳이야. 근데 모였다가 거기서 처리하는 거는 또 다른 거지. 두정엽이 좋다고 무조건 다 수학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야. 수학이 5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좌에서 담당하고, 도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정엽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분석 같은 경우는 정보 분석력 아니야? 그러니까 두정엽에 모인 거를 이제 분석이면은 좌뇌로 빼는 거고, 경험 분석이면은 오른쪽 뇌에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좌뇌로 빼는 거고, 사고력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두정으로 뺐다가 우뇌로 빼는 거고, 이게 좀 달라요. 자, 레고 만들기 할 때 탈 것만 만들어요. 기차, 포크레인, 트럭을 만들어 엄마가 집, 로봇, 나무도 다양한 거 보여줘도 시큰둥해요. 오히려 블록 뺏어서 탈 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만들고 싶은 거 실컷 만들게 해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줘요. 특히, 이 남자애지? 은주님의 남자애지. 남자애면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여자애들도 이제 중장비에 빠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되게 좋아해요.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 어떤 캐릭터 좋아하면 캐릭터만 만들어요.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 또 어렸을 때는 또 자동차를 또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자동차, 비행기, 기차, 또 조금 나이 먹으면 공룡, 이렇게 해서 좋아해요. 그러면은 엄마는 뭐를 하냐면은 그거 하는 동안 클레이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옆에서. 아니면 블럭으로 자동차를 만들던지, 또 심심할 때 애들 뭐 이제 따로 혼자 놀면은 엄마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클레이로 여러 가지 자동차를 좀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얘가 다음번에 거의 100% 클레이 알려달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요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림 그릴 때 자동차 그림도 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종류의 자동차를 그리는 게 좋아. 근데 아이가 그나마 스포츠카나 승용차를 좋아하면 상관없는데, 아이가 중장비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엄마는 중장비를 그려야 돼. 힘들지. 차라리 지금 일반 승용차 좋아할 때 승용차 모양을 좀 많이 만들어요. 좀 잘 보셔야 돼요. 봐봐. 제가 아는 곳은 연산이 느리면 수능 때 만점을 절대 못 받는다고, 암기나 연산이 나중에 수능을 잘 보는 길이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연산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연산을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생각하는 연산하고요, 지금 마님이 생각하는 연산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연산은 초등연산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숫자 나온 거 있죠? 그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고등학교 수학 공부도 안 하고 대충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좀 올랐다가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지니까 수학 포기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판매업에서 일했던 사람들, 학습지나 학원들 이런 데서 주로 얘기하는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연산하고요, 중학교 연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4층 연산이 나오기는 하더라도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완전 달라요. 고등학교랑 완전 달라요. 애들 미분적분 푸는데 초등학교 25 곱하기 35가 뭘 필요해? 그런 연산 빨리 한다고 미분적분 빨리 풀 수 있어요? 안 돼요. 초등연산 365 곱하기 567 이런 곱셈, 뭐 4622 나누기 365 이런 거 잘한다고 미분적분 풀 때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연산이 굉장히 느려요. 지금도 한 자리, 두 자릿수 연산이 굉장히 느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제가 고3 때는 내가 좀 망가졌지만은 고2 때까지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때 내가 수능 1차니까 그때 모의고사 보면은 우리는 수능이 20문제 나오는데 보통 19개, 20개 맞았어요. 거의 만점이나 하나 정도 틀렸거든요. 절대 느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게 영어야. fx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거니까 연산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구구단만 알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은 다 풀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을 안 해본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 자, 아이가 속도감 있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두려움이 없고 중심 잡는 걸 잘해서 올겨우 스키 생각하는데 아이스하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세요. 아이스하키 익스트림 스포츠 이거는 무조건 초등학교 전에 해야 돼요. 못해도 초등학교 2학년 전에는 하셔야 돼요. 스키, 보드,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이거는 무조건 초등학교 전에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꽂히는 음악이 생기면은 그것만 반복 재생 들어요.
아빠는 다양하게 들으라고 잔소리하는데 저는 그냥 내두라고 하거든요. 놔도 될까요? 우리도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그거 반복해 들어요. 옛날 제때 뭐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가요들. 그것만 반복 재생해서 들었잖아. 또 노래 하나 알기 위해서 뭐 그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래들 있잖아. 그거를 무한 반복해서 들었거든. 애들 그때 시절에 뭐 마이클 잭슨의 뭐 힐더 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Without You 막 이런 것들 나온 것들 그 가사를 알기 위해서 계속 반복으로 들었거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반복으로 듣는 것들이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복습 활동이에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거를 배우거나 이러면은 집에 와서 머릿속으로 무한 시뮬레이션 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 행동을 못 하니까는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을 해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활동은 싫어해. 그건 아니야. 이런 반복을 하는 거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님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계선 지능이라고 본인이 인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기는 거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걸 느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뇌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우뇌가 낮아가지고 경계선 지능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좌뇌가 낮아가지고 경계선 지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좌뇌가 낮으면은 연산이나 또는 이제 문해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 또 읽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 우뇌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 은미체 활동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 또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직관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지. 성인이 돼서 경계선 지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스카이대를 갔단 말이야. 그럼 스카이대를 가면 그 지능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 나오더라도 경쟁이거든. 거기서 성공한 애들만 올라가는 거고 실패한 아이들은 이것도 저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기하급수로 지능이 떨어져요. 뇌는 안 쓰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수로 하는 게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런 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아니 뭐라도 하세요. 그리고 수학 같은 거 초등학교 4학년 거부터 사가지고 다 푸세요.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단원씩 해서 계속 풀면은 이게 쭉쭉쭉 넘어가거든요. 하다가 6학년 게 어려워? 그럼 6학년 거 한 번 더 사서 풀어요. 또 풀어. 그리고 6학년 거 다 풀면은 이제 중학교 거 풀고 그런 식으로 다시 수학을 다시 하시면은 머리가 다시 좋아져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하는 거랑 학교를 졸업하고 수학하는 건 달라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하는 거는 시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 모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과정. 정 모르겠으면은 이제 저한테 문제 있잖아. 찍어가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내가 이제 풀어줄 테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는. 그렇게라도 이용해 먹으세요, 저를. 못해도 중학교 때 것까지는 제가 다 풀 수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야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고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봐 줄 수는 있어요. 자, 블럭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어린이집에서 블럭 가지고 놀 때 친구가 가지고 노는 블럭 가져가면서 알려줄게, 도와줄게 말하면서 가져가서 만들게 하는데 어떻게 지도해줘야 될까요? 이거 거울 치료해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은준이 같은 경우는 애가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아직 잘 몰라요. 얘기해줘도 28개월 뿐이 안 되니까 이건 말해도 먹히지가 않은데 그래도 인지는 시켜주는 게 좋아요. 계속 얘기는 해줘요. 너가 잘하는 거는 너대로 하고 다른 애들이 만약에 해달라 그랬을 때만 도와줘라. 그렇지 않고 너가 만지는 건 별로 안 좋다. 만약에 너가 만지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서 막 해주면은 기분 좋으냐? 그러면은 싫다고 얘기를 해. 먼저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 하면은 기분이 어때? 그러면은 싫어. 그래요. 봐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얘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너가 할 줄 안다고 막 도와주면 어떨까 기분이. 그러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남의 거 만지면 안 되고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만 도와줘. 얘가 지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면 엄마한테 보여줘. 그럼 엄마가 다 봐줄 테니까는. 애들은 아직 그런 게 있어. 특히 36개월, 뭐 40개월 이전 애들은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나 이만큼 잘한다. 그러니까는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은 남이 하는 걸 이렇게 건드려요. 자, 15개월 남자 아기입니다. 차 태워서 다닐 때마다 동료를 틀어줬어요.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차 타고 제가 동료를 한 바퀴 틀지 않으면 아이가 어거리면서 말하길래 아차 싶어 동료를 틀면서 이제 조용해지고 동료를 들으며 갑니다. 괜찮은 거겠죠? 짝짝꿍짝을 알고 있는데 차 잠시 멈출 때 그게 나오는 노래가 나오면 눈 마주치고 박짝짝 발꿈꿈 따라해보고 상관없어요. 노래나 음악 같은 경우는 해줘도 되는데 단 영어 노래는 안 돼요. 영어 노래는 안 돼요. 우리나라 노래만 틀어줘요. 영어 노래 안 돼요. 절대 틀어주면 안 돼요. 이거 영어가 잘못해버리면은 모국어 중추가 완전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5개월이면 영어 노래는 절대 틀어주면 안 돼요. 자, 초등이면 각 과목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초등 과정을 학습 결손 없이 수행했다 보시나요? 초3 딸이 있는데 국영, 사과 과목 어렵지 않게 습득하는데 수학은 여러 번 반복해야 습득이 겨우 되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 권장하는 게 재능 스스로 수학이잖아요. 재능 수학. 재능 수학 안 하고 있으면 이걸로 다시 기본기부터 잡으세요. 기본기부터 잡고 가세요. 이거는 학교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재능 수학을 못하거나 재능 피자를 못하면은 애들이 IQ가 좀 떨어지는 상태거든. 그러니까는 이걸로 기본기를 좀 잡아가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수학은 좀 잡힐 거예요. 이것도 5학년 전에 잡아놔야지 5학년 넘으면 좀 힘들어요. 구구단은 언제부터 외우기 시작하냐면은 이거 애들 늦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2학년에 이제 선행하는 건 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선행형 예습은 괜찮아. 그러면은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지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보여줘요. 2학년 1학기 그거 보여주면은 이제 구구단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이거 구구단이 나오는데 미리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노래를 이용해가지고 구구단 송 틀어주고 뭐 하면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일단 외우게 하는데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왜 구구단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외우면은 얘네들 무작정 잊어버려요. 의미가 없어. 왜 구구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하기가 이렇게 반복되니까는 이거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구구단을 하면 돼. 그리고 이런 걸 바둑알 같은 거 이용해서 하면 좋아요. 바둑알을 이용해서 봐봐 3이 계속 이어지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애들이 1개, 2개, 3개 막 센단 말이야. 그럼 봐봐 3개, 3개, 3개 묶음으로 나눠지잖아. 그러면은 한 번에 세는 방법이 있다. 3, 6, 9, 12.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구구단이라고 있어. 그럼 봐봐. 3, 1은 3, 3, 2, 6, 3, 3, 9, 3, 4, 12. 12개네? 엄청 쉽지? 이렇게 묶음수로 하는 거가 연속될 때는 구구단이 편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구구단이 쓸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그리고 구구단 쓸 때 2단하고 5단부터 하세요. 2단 묶음수 셀 때 쓰는 거야. 2, 4, 6, 8, 10, 12, 14, 16 이런 식으로 해서 5도 5로 나누잖아. 5, 10, 15, 20, 25, 30 5, 1은 5, 20, 5, 30, 5, 4, 20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들이 2단하고 5단을 알아요. 그럼 9단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 그 다음부터 노래를 틀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기 좀 지나서부터 하면 돼요. 구모는 학습지 중에서 최하예요. 경계선 지능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능 80 이하 애들이 하는 게 구몬이에요. 실질적으로 구몬이 생겨난 배경이 뭐냐면은 그 구몬 만든 사람의 아이가 자폐아였어요. 이 자폐아 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구몬이에요. 멀쩡한 애들을 그걸 왜 시켜? 실질적으로 구몬 학습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지능 80이면 다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구몬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상 지능이 올라가질 않아요. 재능이 IQ가 한 105에서 110 정도 되면은 거의 만점이 나오고요. 구몬 같은 경우는 IQ 80만 되면 풀어요. 수학이 지능에서 모든 영역을 다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 주로 두정엽 부분, 좌뇌 부분을 많이 쓰고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을 했을 때 우뇌를 써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고등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좌뇌만 가지고도 가능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이 넘어서부터 생각해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두정엽을 쓰려고 하면은 우뇌가 되지 않으면 두정엽을 못 써요. 그래서 우뇌 활동을 미리 시켜놓으라는 거야. 고등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중학교부터 고등수학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뇌를 쓰는 거는 언제부터냐면은 애들 넓이 나오는 거 있죠. 한 5학년 정도부터 슬슬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 이 구몬이 4학년까지밖에 애들 못하는 게 5학년부터 머리 써야 되거든. 애들이 머리를 못 쓰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를 못해. 그리고 얘가 머리를 못 쓰게 되는 순간 얘는 경계선 지능은 떨어져요. 수학 볼 때 약간의 머리가 아픈 거는 수학 볼 때뿐만 아니라 뭐 같은 거 생각할 때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게 있어. 왜냐면은 안 쓰던 뇌를 강제로 쓰려고 하니까 그래. 보통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근데 좌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우뇌를 써야 되잖아. 근데 우뇌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머리가 아픈 거야. 이 좌뇌 쪽이 아픈 게 있고 우뇌 쪽이 아픈 게 있어. 그러니까는 그 관련된 뇌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됐는데 그 뇌를 계속 쓸 때 머리가 아픈 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풀 때는 우뇌가 아픈 거야. 그치? 글쓰기 할 때도 얘를 어떻게 쓸까 막 생각을 하잖아. 근데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한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떡하겠어? 그런 것들이 머리가 막 아픈 거야. 애들이 연산을 잘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연산할 때 머리가 아파.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막 이런단 말이야. 두 뇌가 달라. 그러니까 발달이 제대로 안 된 뇌를 강제로 굴릴 때, 또 안 쓰던 뇌를 강제로 막 쓰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머리가 아프지. 수영 수업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엄마랑 같이 수영해서 노는 것도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 건 상관없어.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농구를 한단 말이야. 농구대 하나가 놓고. 농구대 하나를 놓고 농구를 하는 것부터 벌써 맞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하면서 배우는 거고, 누가 한 명이 할 줄 알면은 그대로 하면 돼. 애들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수영하는 법을 알려줘? 뭐 처음에는 물에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뜨는 거부터 그냥 엄마랑 같이 한단 말이야. 물하고 친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우면 돼. 근데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안 걸치게 물하고 친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을 붙여야지. 애들이 숫자랑 친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연산을 들어가든지 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해야지.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랑 친해지지 않았는데 강제로 영유를 보내면은 애들이 이제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아이들, 이런 애들도 있죠.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배워. 그거는 이제 모국어 중추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거. 항상 친해진 다음에 보내야 되고 적정 시기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뇌 활동이나 운동 활동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원래 그 뇌가 발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좌뇌 활동, 공부에 관련된 거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머리가 망가져요. 자, 모태라고 몇 번 말하길래 엄마는 모태라는 말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가 화나서 짜증날 때 반항의 의미로 모태라고 합니다. 못한다는 뜻도 아니고 싫어의 의미 같아요. 모태에서 못하면서 엄마의 반응이 어떤지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모태라고 할 때 어느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거 아이가 지금 장난질 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친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아이가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반응적인 뉘앙스가 재밌던 거지. 그러니까 장난질을 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못해 그러잖아.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정리해버려. 그럼 뭐지? 그럼 나 할 거야, 그래. 해.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지금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이제 엄마랑 장난치려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라, 모태가 싫어네. 씻으러 가거나 뭘 할 때, 자, 이제 씻자 그러지 말고, 그냥 아이 손잡고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씻죠. 엄마가 씻고 있으면은 얘가 옆에서 이제 세수대야 옆에서 지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36개월 이전에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안 되고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근데 습관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보통 버릇을 들여놓는 거는 애 혼자 시킬 때면 버릇이 돼요. 근데 엄마랑 같이 하잖아. 그럼 나중에 습관이 돼. 그래서 씻을 때도 애만 씻겨주지 말고 그냥 엄마가 씻혀. 그러면 애가 자기는 고사리 손으로 뭘 씻겠냐고 제대로 못 씻는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거기서 냅둬버려. 그냥
닦아줘. 거기다 내가 아유 뭐 이렇게 닦아서 엄마 다시 닦아주지 말고, 엄마가 보기에는 그냥 깨끗이, 그냥 자기 수준에는 깨끗이 닦았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그러면은 일반 이제 또 타올 같은 거를 해주고, 좀 더 더러운 게 있다 그럼 타올로 좀 깨끗이 더 닦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흉내를 내잖아. 아이 뭘 그렇게 했지, 엄마가 해줄게, 이 해줄게 소리를 많이 하지 마. 아이가 하면은 그냥 거기로 놔둬요. 거기다 대고 그냥 엄마가 또 해주고 또 재탕해주고 삼탕해주고 그러지 마. 잠깐만 5분만 쉬고 올게요. 자, 림님부터. 여자는 출산하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건가요? 서서히 지능이 회복이 되나요? 아,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게 보통 운의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착상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아이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과 끊는 거야. 이거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야. 암컷 같은 경우, 동물 중에 암컷 같은 경우는 주변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주변이 다 적인 거야. 그래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의 육아를 하기 위해서 주변과의 사회성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울증이 발생되는데, 동물들은 원래 새끼를 낳으면은 주인도 경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만지면은 새끼를 죽이려는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죽여. 내 새끼를 건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죽인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하고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뭐해? 임신한 순간부터 인스타 보고, 또 그거와 관련된 유튜브 보고, 남이 하는 걸 또 다 따라하고, 또 거기에 경쟁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능이 떨어지는 건 있어요. 이 판단력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줄어드는데,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하잖아? 그러면은 세뇌를 당해. 그래서 지금 36개월 이전 엄마들이 다 뭐를 해? 애들 영어 시키지, 책 육아 시키지,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 왜?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인스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을 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거를 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이 판단력이 떨어질 때는 하지 말아야 돼. 주변이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능이 복구가 안 되고 점점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그러니까는 보통은 24개월이 지나면은 해봐도 이제 복구가 되고 사회성도 조금씩 복구가 되는데, 이게 조기 교육에 미쳐버리고 소셜에 미쳐버리게 되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서 더 낮은 판단을 하게 되고 한쪽에만 치우친 판단을 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계속 경쟁심 이런 걸 올리는데, 엄마들 중에서 이제 좀 공부를 안 했던 엄마들이나 아니면 한쪽에 관련된 거기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영어 교사였다든지 뭐 이런 전문직에서, 그러니까 교육 쪽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의 한 7, 80%가 교직원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되게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 교사부터 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입시학원 전문 교사들, 이런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대체적으로. 왜냐면은 그게 좋은지 알고 시킨 거지. 자기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좋은지 알고 시켰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영아기부터 시킨 거지. 남들 하고 있으니까 뭘 별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이 교육 종사자들이 이 편향된 이런 지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그 편향 중에 생존자 편향이 되게 많아요. 얘는 책 육아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실패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야. 성공한 아이들만 보고, 특히 고등학교 입시 위주로 한 애들은 실패한 아이들은 안 오고, 또 성공한 애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온 애들 중에서 또 이게 잘한 애들만 보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책 육아나 또 이런 거라도 연결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실패를 많이 하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운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36개월 이후부터 엄마들도 IQ가 복구가 돼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공부나 이런 것만 시키다 보면은 계속 지능이 더 떨어져요. 그 더해서 더 떨어진 상태에서 둘째를 낳잖아.
그러면은 엄마들도 경계성급으로 떨어져요. 아이가 블럭이나 퍼즐이나 그리기 하자고 졸라서 하면은 엄마 애 하고 구경만 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구경만 하고 싶을까요? 이거 송님은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 나이를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8살 아들 만화책은 미디어 같다고 집에서는 허락받고 있는 편이에요. 학교에서도 만화책이나 전래동화 같은 거 빌려오는데 흥미도는 만화책이 더 높고 서점에 데리고 가서 사주고 싶은데 자유롭게 고르게 해도 될까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만화책은 어차피 과학도서 볼 거 아니에요? 과학도서 보니까 뭐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서점 가가지고 만화에 관련된 거 외에 5권을 한 달에 5권 고르게 해주세요. 서점 가서 보는 거랑 또 도서관에서 빌리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소장용하고 또 빌려서 렌트하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소장용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신중하게 골라. 근데 빌려서 보는 것들은 아무거나 빌려서 보지. 우리가 렌트카 같은 거 빌릴 때 이거는 그냥 대충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고르지만은 내 차 살 때는 어떻게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서점 가서 고를 때는 애들 신중하게 골라요. 그래서 서점 가서 해주는 것도 해주고 초등학생 7살부터는 저거 한번 해보세요. 다이소 가가지고 한 달에 3만원어치씩 고르는 거 그거 해도 돼요. 용돈제 이용할 때 나중에 할 건데 얘가 사고 싶은 게 많잖아. 그러면 평소 때는 안 된다 그러고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7살이면은 한 2만원 정도, 한 달에 2만원 정도 사게 해줘요.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야 애들이 신중하게 골라요. 그것도 괜찮아요. 1학년 되면은 이제 뭐 매달 3만원어치. 그러면 애들이 그걸 알아야 돼.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빛 좋은 개살구다.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중하게 고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화책을 고른다 그래도 만화책은 한 권, 4권은 니네들이 원하는 거, 내 만화책이 아닌 걸로. 그리고 뭘 골랐는지 보지도 말고 그냥 결제하세요. 이게 경계선 지능 아예 올려본 경험이 있냐고 하면은 없어요. 이 경계선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뇌가 떨어진 경계선이 있고요. 좌뇌가 떨어진 경계선이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경계선도. 그러니까는 내가 A라는 아이 경계선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B라는 아이는 못 고쳐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대신 방안은 얘기해 줄 수 있지. 근데 이제 경계선이 선천적인 아이들이 있고 후천적인 아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연산학습지를 주구장창 4년 동안 미친 듯이 해가지고 경계선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미 생각하는 뇌가 안 된 상태에서 한 4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치기가 힘들지. 27개월이라고요? 27개월이면은 아직 잘 못할 때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책육아나 교구를 가지고 많이 했으면 애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책육아나 교구 활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천천히 클래식 블럭이 아니라 저기 듀플로 있죠. 듀플로 가지고 끼는 연습부터 해가지고 탑을 쌓는 거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하고 아직 만들 줄 모르니까 엄마가 만드는 거 보고 카피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수준에 맞는 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27개월이면은. 자, 42개월 남아 요즘 레고 그림 그리기 등 문해 활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뭘 하다 조금 안 되면 엄마 보고 해달라고 해요. 한 번 더 해보고 정 안 되면 도와줄게 하면 꾸시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엄마가 하는 걸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애가 직접 좀 하게 해서 이게 안 돼요. 요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게 얘가 발달 지연이 온 상태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아 때부터 해야 이 창의적 사고력이 되고, 그 다음에 소근육이 되는데, 안 되니까. 하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는 남이 하는 걸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엄마랑 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만드는 거 보여주고 또 블럭 같은 거 만드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클레이도 만드는 거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다 보면은 그게 애들이 머릿속으로 막 스스로 만든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만든 것들이 몸의 셀룰러 메모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슬슬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늦게 시작하면은 그만큼의 이제 페널티가 있지.
늦게 시작한 애들 대체적으로 나오는 증상들이 지금 어머님이 얘기하신 엄마가 해줘 소리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자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르는 아이들이거든. 그런 애들은 아이 수준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잘 만드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애기 눈앞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22개월 아이가 신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건 괜찮나요?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화장실 갈 때 미리 와서 신발을 똑바로 돌려놔주고 또 벗고 오면 혼자 가서 돌려주고, 맹세코 시킨 적이 없고 저희도 그렇게 정리를 안 하는데 왜 이럴까요? 레고 친구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쫑알거리는 걸 좋아해요. 혹시 책류가 했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책류가 이거 집이 책이 몇 권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책은 뉴스에 본 적 있는데 학부모가 도서관 사서 한테 책 반납하라는 거를 교과서를 진짜 사서 반납했다. 그러고 우천시가 어느 도시냐, 그리고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나, 그리고 중식이 음식인 줄 알았다. 학부모한테 이게 경계선급 아니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그러거든. MZ 세대나 아니면은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근데 문해력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문해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한자 표현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한자 무시하고 한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말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자 표현이야. 실질적으로 그 나이에 써야 되는 한자 표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맨날 MG 언어 쓰고 줄임말 쓰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대화도 안 하고, 그런 류의 사람들만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좀 경계선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냥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한 번 떨어진 지능은 안 오르는 거야? 아니에요. 올라요. 근데 노력을 해야지. 남들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올라요. 근데 그 뇌라는 게 일단은 5학년 되면은 기본기가 잡혀서 이제 딱 끝나버리는, 5, 6학년 되면은. 그런데 운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하면은 올라요. 운해는. 근데 좌뇌 부분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대신 운해 활동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운해 쪽이 더 오르니까 전체적인 지능이 오르지. 그러니까는 수학을 한 번도 안 했다가 나중에 했는데 뭐 수학이 잘 되고 그러진 않아.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게 오르죠. 근데 이제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그냥 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운해 활동을 같이 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잃어버린 IQ가 좌뇌는 아이들에도 운해 쪽에서 올라요. 아이가 운해가 잘 발달돼 있다는 특징 같은 거가 있어요. 일단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뭐만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과제 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운해 활동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앉으면은 2시간 이상씩 하고, 공부 제외하고 해요. 공부 제외하고 만들기, 그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난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처음 보는 건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남들이 잘하고 성공한 것들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다 자기 거로 만들어. 남들의 성공을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반대적으로 좌뇌만 성장을 시키면은 너 이거 해볼래? 나 못해, 이래.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못한다고 그래, 애들이. 왜냐면은 내가 잘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다른 걸 안 해. 그리고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야 되는 걸 싫어해. 그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 이게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시키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그것마저 못하게 돼버리면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존감이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버려.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문을 내고 깎아버리면서 자기의 위신을 올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생겨버려요. 좌뇌 위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스카이를 갔다고 애들이 다 인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스카이 간 애들 중에서도 인격 쓰레기들이 많단 말이야. 공부만 잘해서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도 인격 쓰레기들이 많아요. 요전에 서울대 의대에서 여자애들 그 얼굴 페이스 바꿔가지고 나체 사진한 거, 그거 서울대 의대 나온 애들이 그런 거 아니야. 자, 남자 성격 같은 초3 여자아이,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다니고 있어요. 차분한 성격이 아니라서 걱정인데 언제쯤 여성스러워질까요? 바둑학원이나 발레학원 보내 조금이나마 얌전해질까요? 여자애들 중에서도요, 테스테스토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운해형 아이들이에요. 여성스러워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요런 애들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아이 키운다고 생각하고 키우시면 돼요. 그런 거야. 이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 호르몬이 적은 애들이 좀 여성스럽거든? 얘네들을 강제로 남성스럽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운동 같은 거 시키면은 이제 약간 올라오는 건 있지. 근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원래 여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남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처럼 그냥 키우시면 돼요. 다른 데서는 운해 복구 불가, 좌뇌 복구 가능이라고 하던데 다른데 어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들으신 거야? 어디서 그래요?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디서 그랬는지. 책류가 올해 2월까지 했고 핀텐카 자동차 찍으면서 나오는 음성 나오는 책이랑 프레벨 포함 100여 권 있는데 사운드부 몇 건 빼고 다 치웠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책류가 부작용이에요. 애들이 정리하는 거, 일렬로 세워놓고 뭐 하는 거, 이게 조금 안 좋은 건데, 책류가 있던 애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약간의 이제 이런 정리정돈 강박들, 나열하는 거, 바퀴 굴리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책류가 실패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집을 좀 놀이 분위기로 좀 바꾸고, 엄마가 좀 지저분하게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36개월까지 애가 거기 적응을 해야 돼요. 애가 정리정돈 강박이 생기면은 36개월 이후에 더 심해져요. 오히려 애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책 싹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영어나 뭐 일반적으로 말 나오는 것도 이거 좀 치우고 그냥 블록 위주로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림 그리기. 성인 운에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거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퍼즐 같은 거나 아니면은 블럭 같은 거, 그러니까 레고 있죠. 레고 같은 거 만들기 같은 거 하고 그 운해 활동에 관련된 거 뭐 건축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닥투닥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만드는 걸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운해가 약간 상승이 되고 제일 좋은 게 수학 교과서, 아니 수학 문제집. 4학년부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등생이나 아니면 성인이니까 뭐 그냥 디딤돌 그걸로 쭉쭉쭉 풀고 나가세요. 4학년부터 일주일에 한 단원씩 푼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 푸세요. 그러면은 많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만들기든 그리기든 그런 거 해야 되고 아이들 키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더 재밌게 해줄까? 운해 활동에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보고 그리고 필요한 영상 외에는 시간 때우는 영상들 이런 거 보지 말고 또 정치 관련된 거 이런 거 세뇌시키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뭐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내용 보지 말고 내가 봐야 될 거 그것만 딱 보고 그 외의 거는 보지 마세요. 영상들도 어차피 영상을 많이 보면은 운해가 망가져요. 미디어는 좌뇌 자극이에요. 37개월 남아 책 치우고 레고 깔아주고 클레이 미술 등을 해주는 중인데 중간중간 예전에 자주 봤던 미디어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폭력성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해요. 기분 나쁘면 물건을 던지든지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든지 책 보고 싶다 종종 말해요. 괜찮아지겠죠.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한 상태네.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1년. 책 중독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운해 활동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얘 원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책 활동으로 생겨가지고 좌뇌 부작용으로 생겨서 나오는 말들이고 이런 미디어, 증후군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끊고 책도 미디어잖아. 미디어를 끊고 운해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엄마가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한 24개월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제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보다 좀 1년 정도 발달이 지연이 된 거지. 그러니까는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재능 수학은 7살 수세기부터 시작하세요. 7살. 자, 레고 만들기 할 때 탈 거 좋아해서 단순한 자동차 모양만 살짝씩 바꿔서 만들고 있어요. 다른 건물이나 모양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괜찮나요? 그래서 다 만들었다고 보여주면 잘했다고 하고 제가 옆에서 여기는 이렇게 붙여볼까 이런 모양 해볼까 더 꾸밀 수 있게 조언하는 거. 일단은 창의적 사고력이 늘려면요 못해서 1000개 이상은 만들어 봐야 돼요. 1000개 이상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만들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걸 보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너라면 어떡하겠니? 막 이렇게 뭐 요거를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다 날개를 한번 달아볼까? 이런 것들 조언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해주면 되고, 아이들이 만들기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봐야 창의적 사고력이 늘어요. 이 만들기나 그리기를 통해서 사고력이 늘거든. 그러니까는 연산이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고력이 드는 게 아니라 유아기 때는 무조건 만들기, 그리기로 사고력이 들어요. 자, 27개월인데 놀다가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면 이전에 했던 거 한두 개씩 정리해 주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빠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도 보고 배워서 치우는 걸 좋아해요. 매번 정리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놀이는 막 치워버립니다. 27개월이면은 집중력이 기껏해야 10분, 15분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잖아. 그럼 5가지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까 거 이어서 해요. 근데 아까 거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해버렸어. 그러면 안 해. 근데 한 번은 꺼내서 다시 해. 또 정리를 해놨어? 그러면 애는 다시는 안 맞아요, 그거. 안 해. 짜증나잖아. 어머님이 만약에 이만큼 해놨는데 잠깐 왔더니 그걸 누가 다 치워버렸어. 아씨, 누가 치웠어? 그럼 또 한단 말이야. 갔다 왔더니 또 치웠어. 하겠어? 아이씨, 나 안 해. 이래버린단 말이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36개월까지는 자기 전에 한 번만 청소하라고 그랬잖아. 자기 전에 한 번. 근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이제 책류가 많이 하잖아. 이제 나중에 20년 후가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아빠건 엄마건 이 청소 강박, 정리 강박이 심해서 애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태어나. 이제는 아빠가 어지러운 걸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니까는 애들을 운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고, 책 활동이나 이런 정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망가져요. 자, 40개월이고요. 아이들 모임에서 그림 다 그리면 간식 주기로 해서 다른 아이들은 간식 빨리 받으려고 서둘러서 그러는데 저희 아이는 재미없다고 안 그러고 있어요. 안 그리고 있다고? 결국은 안 그려도 간식 받는 거 노리는지 알았는데 그림 안 그리고 받았으니까 간식 받는 걸 반납하랬더니 순수히 반납하네요. 책류가 부작용일까요? 그렇다기엔 같은 다른 아이들 책류가 있던 아이들인데요. 그냥 이거는 이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어. 어차피 책류가 있던 애들은 자기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왔던 거 있지. 그거는 안 주려고 그래. 이런 거를 뭐 해서 반납한다. 그걸 엄마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는. 아이가 아직까지 자존심이 강한 아이야. 이 아이는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야. 이 자존심이 강한 것도 좌뇌 부작용이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나아져요. 우뇌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고 막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 단톡방에서도 보면 그러잖아. 아이가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는 멀쩡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기 전까지 그 증상이 계속 보이는 거야. 아이가 망가지는 것도 어느 순간에 망가지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다음날 이상 증상을 보이고, 낮잠 자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아이가 낮잠 자고 나서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아져.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했던 아이가, 엄마한테 반말했던 아이가 다음날 어느 순간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 초등학생들 공부시켜도 안 하려는 아이는 뭐가 문제인가요? 우뇌가 너무 발달해서 그런가요?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뇌 발달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요, 공부도 우뇌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요. 이거는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학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의지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서포트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공부 습관이 잘못 잡힌 아이들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습 복습해야 되는 문제집 풀이, 이걸 안 해주고 외부 학습에만 맡기고 그것만 숙제를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예습 복습을 하려고 문제집 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집 풀이를 매일 했던 아이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매일매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3학년이 지나고 4학년이 지나서 그때 정신 차려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더 필요하면 문제집을 더 늘린다든지, 엄마한테 내가 모르는 부분 엄마가 알려줄래? 가외를 붙여줄래? 나 학원 가기 싫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나를 서포트 해줄 사람, 내가 틀린 문제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줘라고 애들이 얘기를 해. 그럼 엄마는 뭘 알아봐야 돼? 가외 선생을 알아봐야 돼. 요런 애들.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돼 있는 아이들은요, 가외가 맞아요. 초1, 12월생 여아, 집에서 집놀이, 호텔놀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만들게 하는 걸 좋아해요. 책을 쌓아 길이나 공간을 만들어 주변 것들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놀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시간 때우는 역할놀이, 상황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비즈공예나 또는, 여러 가지 좀 만들기, 다양하게 꾸미기, 아기자기하게 꾸미기, 이런 것들. 엄마가 이런 것들을 좀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하세요. 초등학교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디테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랑 같이 뭐 이따만한 판에다가 뭐 시장을 한번 꾸며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꾸며본다든지 아이랑 같이 이런 걸 만들어 봐요. 뭐 나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다든지 플라스틱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랑 일주일 동안은 뭐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세요. 그럼 그거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책도 없고 엄마가 읽어준 기억 없어요. 재밌는 전집이 있는 사촌이 가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부정인 같은 성격이 있어요. 자존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자네 형이 싶지만은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일단은 저한테는 MBTI 얘기하지 마세요. 책으로 인한 자네 부작용이 있고요. 육아,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육아, 특히 방치형 육아나 또는 엄마가 좀 지시형이거나 규칙 교육 강요하거나 또 AI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엄마가 지시가 있으면은 그대로 하는 스타일, 이러면은 좌뇌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다 좌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지시대로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이제 좌뇌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 것도 조금 보셔야 돼요. 엄마가 지시 형태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좀 많이 방치했다거나 엄마가 맞벌이였다거나. 자, 남편이 아빠 말 맞지라고 자주 하는데 아이도 몇 번 듣더니 내 말 맞지? 보면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아이가 결국 해내면 뿌듯한 얼굴로 내 말 맞지라고 해요. 이게 아빠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러는 거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야. 애한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말이 맞지 이러잖아. 그러면 아이도 내가 맞지라고 그러고 아빠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면은 아빠는 신뢰가 가는구나. 그럼 반대가 뭐야? 엄마는 신뢰가 안 가겠대. 굉장히 안 좋은 말 표현이에요.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계속 하잖아. 그럼 아빠 말이 다 정석인지 알아. 그러면 아빠가 나쁜 말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이야. 그리고 이런 말 하긴 뭐야.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말씀을 할게요. 이렇게 맞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자기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자기 말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막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야. 27개월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불에 집착해요. 특정 이불이 아니고 아무 이불이 나요. 여러 개를 침대에 놔야 되고 어떨 때는 자다 깨서 울면서 엄마 아빠 이불까지 다 그래. 일단은 그런 거 자체가 일단 책육아나 이런 공부 위주로 했던 아이들, 또 전체적으로 하루에 책으로 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와요. 근데 27개월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자기 소유욕 부작용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책육아 부작용인지 이런 부작용일 수도 있고 원래 아이들이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게 구분을 못해. 얘가 책육아를 안 하고 그런 걸 안 했으면은 지금 이 현상을 보면은 별 문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책육아나 이런 걸로 인한 후유 문제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보통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냅두세요.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옛날 같았으면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민한 거야. 이게 문제성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원래 나오는 선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책육아를 안 하고 다 뺐을 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슬슬 고쳐질 수도 있는 거야. 36개월 지나서. 그러니까는 약간 더 두고 보세요. 이 집착이라는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좌뇌 부작용이야. 집착이.
집착, 강박 이런 게 잔해 부작용이거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절대 공부시키면 안 되고 아이한테 지시 형태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규칙, 규율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운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 27개월이니까 6개월이면 고쳐요. 아이가 반말하는데 존댓말도 시켜야 할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존댓말 해주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반말하는 거 있잖아. 요것도, 운해가 많이 발달된 아이들 있죠. 요런 애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운해 활동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존댓말이 나와. 이게 존댓말이라는 게 엄마를 말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이야. 근데 좌뇌형 아이들은 그냥 상하관계야. 좌뇌형 아이들 중에서도 반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 존댓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좌뇌형 아이들 중에 이거는 복종 관계야. 복종식 대화야. 그런데 우뇌형 아이들은 내가 엄마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우뇌 활동이 잘 돼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 엄마한테 존댓말을 써요. 엄마가 존댓말을 쓰게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다양하게 체험 활동도 시켜주고 많이 놀러 다니고 아이 생각도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도 엄마를 존경하면서 존댓말 쓰게 돼요. 이건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엄마한테 존댓말 쓰는 순간 애들이 인사성도 밝아져요. 자, 26개월 남아이고 책 치우고 운해 활동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동차 줄 세우기가 자기가 주차했다고 하면서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잔해 부작용일까요? 요거는 그 자동차 줄 세운다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열하는 게 있어. 정리한다고 나열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나열하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 간에는 그게 노는 거라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애들은 자동차랑 바퀴 달린 걸 많이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그러니까는 그 무조건 바퀴 달린 자동차를 줄 세운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자동차 만들기나 이제 엄마도 이제 이런 거 자동차 같은 거를 클레이로 만드는 것들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 자동차 미니카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만 주세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뭐 하자라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엄마가 하다 보면 따라서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애들 키울 때는 무조건 뭐뭐 하자 이러면은 오히려 애들이 AI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엄마 껌딱지가 되면서 남자애들이 엄마 껌딱지가 되잖아. 그러면 자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뭐 할 거 있으면은 그냥 친데레처럼 나 딱 해주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 너 언젠간 할 거야. 엄마는 이거 계속 할 거야. 너가 자동차 가지고 줄 세우게 그래 알았어. 엄마는 뭐 만들게 할 거야. 블럭 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클레이 같은 거 뭐 하고 자동차 그림 그리고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 지네들이 하고 싶으면 슬금슬금 와서 엄마 알려줘 이래. 남자애들은 단순해요. 남자들은 크든 작든 똑같아.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시켜 주잖아. 그러면은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살살 긁어대야 돼. 그래야 남자애들은 해요. 뭐뭐 하자라고 그냥 해가지고 끌어다니잖아. 그러면 나중 되면은 약발이 안 먹히잖아. 그러면 나 안 해 싫어 이렇게 해요. 남자애들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35개월 남매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책류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행도 무지하게 다니고 있고요. 책을 멀리 해야 할까요? 책을 읽어준 게 말 잘하지 못해요. 오히려 못해요. 왜냐면은 책류가로 인해 가지고 뇌가 망가진 거는 망가진 거야. 여행을 다닌 건 다닌 거예요. 이게 같이 하면 뭔가 복합적으로 다 오를 것 같죠? 아니에요. 책류가만 하면은 책류가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변형계가 망가져요. 그 다음에 좌뇌가 망가져요. 망가지는 건 망가지는 거고 여행으로 오르는 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망가진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뇌가 성장해요. 얘가 언어 지연이 왔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시켜도 얘는 언어 지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뇌 활동만 하게 너무 불안한 게 아니라 아이는 6세까지 우뇌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좌뇌 활동하는 거 자체가 아이들을 지금 나락으로 보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거고 그거에 공감을 하는 거야. 좌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학교 학습 적어요. 어머님 지금 남매 둥이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하고 공부 접게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 애들 책류가 있던 애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모든 학습을 접어요. 초등 교과 과정도 끝마치지도 못하고 초등 2, 3학년에 끝나버려요. 문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선생님이 뭔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옆에서 뭔가를 해서 괜찮아 보이는 애들 다 망가질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도 다 망가질 아이들. 걔네들이 부러우면 따라서 하세요. 걔네들이 부러우면 나중에 망가질 아이가 부러우면 하세요. 겉에서 보이는 거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얘네들이 유아애들. 걔네들 다 망가져요. 제가 지금 강의 하나 올릴 거 있는데 지금 녹화는 다 떠났거든요. 어차피 할 거 36 법칙이라고 있어요. 유아기 때는요, 유아기 때 우뇌형 아이들 조기 교육을 하면요 3년 후에 망가져요. 좌뇌형 아이들은요 6년 후에 망가져요. 그게 36 법칙이에요. 만약에 6개월째부터 책 육아를 하면은 우뇌형 아이들 언제 망가져요? 36에서 40개월에 망가져요. 좌뇌형 아이들은 6세에서 7세에 망가져요. 36개월째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면요 우뇌형 아이들은 6세 때 망가져요. 좌뇌형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 3학년에 망가져요. 근데 문제가 좌뇌형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문제야.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게 정상적으로 육아를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육아법을 주변에다가 퍼뜨리고 주변에서 부러워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얘네들 3학년 되면 다 망가지거든. 그러면 그 엄마들, 그 자랑질했던 엄마들이 사라져요. 기이한 현상이지? 실제로 그래요. 그게 36 법칙이에요. 우뇌형 아이들은 3년 후에 망가지고 최장 3년이에요. 좌뇌형 아이들은 최장 6년 후에 망가져요. 근데 거기에 미디어가 들어가면은 우뇌형 아이들은 3년 이내에 망가지고 좌뇌형 아이들은 6년 이내에 망가져요. 근데 망가지는 게 달라요. 우뇌형 아이들은 망가지면은 경계성 지능 ADHD가 걸려요. 그리고 언어 지연이 오고 유사 자폐가 와요. 좌뇌형 아이들이 망가지면요 인격 장애가 와요. 경계성 지능이 돼요. 언어 중추가 망가져요. 자객성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가 돼요. 이게 조기 교육 부작용이에요. 간혹 가다가 성공한 애들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망가져요. 고등학교 때 망가지면은 완전히 얘는 이제 정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티처스에 나오는 아이들 있죠. 티처스. 걔네들이 조기 교육부터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망가진 아이들이거든. 엄마들은 뭐 자신감 있게 막 자랑하면서 시켰겠지. 고등학교 때는 또 뭐 학군지로 간다고 막 학군지 뭐 대치동에 있는 학원으로 막 집어넣고 얘가 대치동 다닌다 그러면 벌써 정승재랑 주종식이 한숨부터 쉬어. 아휴 대치동이네. 이런단 말이야. 거길 왜 가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거기 공부에 미쳐 있잖아. 그러면 애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 좌뇌 우뇌가 같이 발달하는 게 6세가 아니라요. 우뇌는 무조건 6세에서 7세 때까지 증폭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6세에서 7세 넘어가가지고 아이에 따라 좀 달라요. 우뇌형 아이들은 8세까지 성장해요. 근데 원래 공식적인 뇌 발달 과정에서는 우뇌는 만 7세까지예요. 우뇌는. 그리고 좌뇌랑 우뇌랑 교차 시기가 그 만 7세예요. 그러면 만 7세부터 좌뇌가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도 1년 일찍 입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또 유치원 과정이 또 있어. 그러니까 우뇌를 다 버리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뇌를 발달시키는 게 36개월 이제는 우뇌 발달이 아니라 우뇌 발달을 위한 이제 소근육 활동만 하는 거고 36개월 부터 보통 60개월까지 딸랑 얼마야? 약 30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만큼도 이게 우뇌를 성장을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 시기에도 그걸 무슨 자원의 불균형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좌뇌 공부를 시키는 거야. 아니 딸랑 3년 우뇌 성장하는 그 기간에 왜 좌뇌 공부를 시키냐고. 시간 아깝게. 애들한테는 1시간이 성인 기준 8시간이란 말이야. 1시간 동안에 성인 8시간 분량이 성장을 해요. 그 기간 내에 뭐하고 있어? 영어 공부하고 있지. 책 읽히고 있지. 이게 미친 짓거리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애들 만들기 조금 시키잖아.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성인이 어덜트용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제 블로그 지금 시작해서 그게 3년 4년 걸릴 거 애들은 2년 만 1년 반 만에 어덜트용까지 할 수가 있어. 얘가 어떻게 이걸 하지? 그럴 정도의 나중에는 엄마가 보더라도 야 얘는 이거 어떻게 DNA를 타고난 거야 뭐야 그럴 정도로 잘한단 말이야. 애들은 처음에 기초만 잡아주면은 그 정도로 발달이 빠른 아이들인데 이거를 유아기 때 안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만 7세까지 발달을 하는 거는 우뇌 영역을 넓히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은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토지를 사야 되잖아. 그쵸? 이 토지 영역을 넓히는 게 7세 때까지야. 만 7세 때까지. 넓히면서 거기를 조성을 해놓는 거지. 도로 조성을 해놓고. 그거를 만 7세까지 하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발달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 우뇌가 10평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우뇌 활동을 하다 보면은 10평이 한 양만큼 100평, 150평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만 7세 이후부터는 그거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가 10평짜리에서 올릴 수 있는 거는 몇 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 기껏해야 빌라만큼 5층까지밖에 못 올린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 7세 때까지 그 만들기든 그리기든 얘를 100평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100평에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는 거야. 어떤 애는 한 동짜리 빌라가 올라가는데 얘는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들기든 그리기든 별의별 걸 다 했으니까는 커다란 놀이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거지. 다양하게 놀이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버랜드처럼 그걸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양하게 하려는 거고, 메인 중심 있잖아. 어떤 놀이공원이든 메인 중심이 있어.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중심이 뭐야? 48이란 말이야. 그치? 롯데월드는 또 그거 나름대로 다른 게 있는 거고, 각각의 놀이공산마다 메인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메인이 되는 걸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다양한 걸 하는 거지.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에 중심이 되는 게 있어.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 개를 하는 거지. 각각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 내세워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거를 중심으로 서브로 뭘 만드는 거지. 자, 얘가 100평의 운해가 있으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100평의 운해가 있으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사고력이 생겨요. 이 사고력길에 좌뇌에서 받은 정보를 이 사고력길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근데 운해가 발달을 안 하면은 사고력이 제로인 상태야. 사고력이 제로인 거는 뭐야? 애들이 출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 애들이 망가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책육아를 했을 때 망가지는 이유. 책육아나 공부 위주로 하거나 연산을 많이 시키잖아.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좌뇌로 입력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이 뇌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에서 우뇌로 가고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뇌량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유아 시기에는 아직 발달을 안 한 상태야. 아직은 잘 안 돼.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 두정엽과 생각하는 내가 운에 있단 말이에요. 두정엽과 생각하는 뇌랑 연결고리가 뭐예요? 이게 사고력이에요. 그런데 두정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감각 정보가 올라와야 되는데, 책을 계속 보는 거는 감각 정보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다 박는 거야. 연산? 그냥 갖다 박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갖다 박는 거야. 누가 지시하는 거 하는 거? 갖다 박는 거야. 그러면은 좌뇌에다 갖다 박는 거거든? 그러면 우뇌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야. 우뇌로 안 가고 두정엽으로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 지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잖아?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 그리고 들어왔으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엄마가 단 한 번도 애가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봤어. 자, 흥부와 놀부를 읽었으면은 흥부와 놀부에 대해서 엄마랑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 뭐해? 애들 책을 하루에 몇 권 읽었는지 챌린지 하잖아. 인스타 챌린지 하잖아. 카페 챌린지 하잖아. 이게 미친 짓거리 하잖아, 엄마들. 우리 애는 뭐 50권 읽었어요, 인증하고. 뭘 읽었는지 몰라. 막 인증 이런 거 하잖아. 이게 미친 짓거리야. 그거 많이 하면은 애들 책을 많이 읽잖아? 근데 그거를 피드백을 안 하고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온 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화로 엄마들과 토론 이런 걸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나오고 머릿속에 계속 박으면은 애가 나중에 과포화가 돼요. 과포화가 되면서 이게 다시 들어간 길로 오바이트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애가 어제 읽었던 책 내용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니는 이런 것들. TPO와 상관없게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 애들이 문어체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오바이트 현상이야. 지식 오바이트 현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고력길이 나와야 되는데 사고력길이 막혀 있으니까 지식 오바이트 나오는 현상이, 어제 했던 내용 중얼중얼 떠드는 거야. 이거를 유사자폐라고 그래요. 이거 카페,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 자주 볼 수 있어요. 카페 같은 데서 애가 막 어제 배웠던 영어 막 줄줄줄줄 막 얘기하고, 어제 읽었던 책 내용, 영화 시기 때 엄마가 막 읽어준 내용을 애가 막 줄줄줄 얘기하고, 이건, 우와, 우리의 영재인가? 아니야. 이 지식 오바이트 현상이야. 이거 망가지고 있는 거야, 뇌가. 그러니까 좌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니, 운해 사고력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운해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들어간 게, 이게 뇌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운해 걸로 운해로 하면 되잖아. 그리기, 만들기, 운동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운해에서 바로 두정엽으로 보내서 생각하는 대로 보내면 돼. 이게 창의력이야. 창의적 사고력을 만들면은 사고력길을 확 넓혀놓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아기 때 넓혀놓은 사고력을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얘가 도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고력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게 학교 공부야. 얘가 유아기 때 아까 말한 에버랜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보통 애들 사고력이 3차선인데
에버랜드 정도 만들어 놓은 애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애들 없고 운해형 영재 아이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야. 보통 애들은 이제 2차선, 3차선인데 운해형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야. 그러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아. 왜? 사고력길이 8차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이 8차선 도로를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가, 이걸 알려주니까는 생각의 질을 높여주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권장하는 거는 6세 전까지는요, 책을 아예 안 보는 거 권장해요. 36개월 전에 책을 안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6개월 후면은 괜찮아져요. 근데 36개월이 지나서 이제 책을 안 보게 되는 거는, 우대형 아이들은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나 원래 책 보기 싫어했는데 엄마가 책을 다 없애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운해 활동을 해. 근데 얘가 좌뇌 쪽이 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미 글씨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글씨 중독이 돼 있는 애들은 이거 고치려면 1년 걸려요. 1년이 지나야 아이가 운해를 관심을 가지면서 그 다음 운해 활동이 올라오는데 또 1년이 걸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래 운해형 아이들보다 2년 발달 지연이 오게 되는 거야.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 간단해요. 영아기 때, 그러니까 24개월 전에 책을 딱 갖다 줬는데 애가 책을 좋아해서 막 책을 막 본다. 그럼 얘 잔해형이야. 얘네들은 책 중독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책 중독, 글씨 중독, 책 중독, 글씨 중독. 영아기 때 36개월 전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100% 나중에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글씨 강박이 생기면서 책으로 인해 가지고 책 중독이 걸리게 돼요. 그럼 망한 거야. 운해형 아이들은요, 책을 주잖아요. 그럼 다 물어뜯고 던져요. 그리고 그걸로 집을 만들어요. 그 운해형 아이예요. 그런 애들은 책을 바로 치우고 얘가 제일 좋아할 만한 걸 찾아. 만들기든 그리기든 잔뜩 깔아놓으면 애들이 거기에 관심 갖고 더 뛰어노는 거에 관심이 갖거든. 요런 애들은 36개월 전에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걸 찾으면 돼. 운동이든 뭐든지 간에. 그리고 요런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보통 36개월 전후에도 애가 11시, 12시에 잔단 말이야. 하루 종일 뛰어노는데도 11시, 12시에 자. 얘 운해형 아이야. 근데 좌뇌형 아이들은 책만 보고 조금만 걸으면 힘들다고 그냥 돌아떠들든지 책 보고 역할놀이뿐이 안 해. 그러면 얘는 좌뇌형 아이인데 책을 육아를 더 많이 하고 교구나 역할놀이만 시키면은 얘는 40개월이 넘으면은 경계성 지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역류 나왔던 아이들, 그거를 버틴 아이들이 거의 다 보면 학교 들어갈 때 경계성 지능, 역류를 못 버틴 아이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3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은 ADHD가 걸리게 되죠. 책을 갖다 놨을 때 책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얘는 좌뇌형. 좌뇌형 아이들은 빨리 책을 치우고 글씨 강박, 문자 강박 걸리기 전에 열심히 운해 활동해서 사고력길을 넓혀놔야 돼요. 사고력길이 넓혀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얘를 공부시키잖아. 그러면 얘 탑 찍어요. 반에서 탑 찍어, 걔는. 이게 책육아나 이런 공부 활동이 뭐냐면은, 좌뇌가 이제 자동으로 오픈되기 전에 강제로 꺼내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강제로 꺼내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제대로 컸을 때 쓰면은 얘를 20년을 쓸 거를 잉태하기도 전에 걸 꺼내서 쓰니까는 기껏해야 3년에서 6년밖에 못 쓰는 거야. 지금 엄마가 하는 그 영어학기 때 하는 책류가, 그다음 영어 이런 것들, 또 교구 활동, 이게 뭐냐면은 뭐 하는 짓이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와야 될 그 아이를 6개월에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얘를 걷기를 시키는 거야. 강제로 끄집어내자마자 걷기를 시키는 거야. 젖도 안 먹이고. 그 짓을 하는 게 책류가, 영아기 책류가 영어 교육이야. 아니, 좌뇌형 아이들을 운해형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6세 때까지는 운해가 성장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만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랑 인도랑 일부 일본이랑 중국만 이지랄을 해요. 이 아시아권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잖아. 걔네 나라 사람들이 돌아버리려고 그래.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도 왔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만 오면은 그놈의 책류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미리 시켜서 오니까는 걔네들 권고가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 오면 제발 그 글씨 좀 읽히고 얘들 숫자 공부 시키지 말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거 시킨 다음에 그 수업할 때 저요. 왜 분위기를 흐리냐 이거지. 왜 다 배워와가지고 그러면 왜 외국 가서 그걸 하냐 이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우리나라만 특별나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나라가 학교 가기 전에 망가지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교육 선진국에서는요, 학교 가기 전에 문자 교육 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도 가르쳐 주지 말고 학교에서 1학년 시작되면은 동시다발로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약간 달라요.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학교 가기 전에 하고 가야 돼.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뭘 하냐면 한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들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미리 읽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냥 책만 좀 읽어주는 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냥 조금만 읽어주라고 그러고, 미국은 어차피 나열식이니까 그냥 단어 그냥 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심하게 안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 1시 반에서 2시 반이면 끝나요. 그러면 애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미국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식 축구를 해요. 럭비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애들 축구하고 놀아요. 일반 축구. 이게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게 그때 30대 엄마들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30대 엄마들이. 그래서 30대 엄마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는 그런 거 가지고 애들 가지고 노는 거야. 봐봐요. 우리 때 그랬냐고. 환경은요, 그 당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나이대 30대 엄마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30대 엄마들이 또라이면은 교육 환경이 또라이처럼 돌아가는 거고, 그때 당시 30대 엄마들이 좀 멀쩡하면은 교육 환경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야. 봐봐.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배우는 아이들이 똑같이 30대가 돼서 애를 낳잖아. 그러면 그때 교육은 더 또라이가 되는 거야. 왜? 이런 정신 나간 육아로 해가지고 애들이 놀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고,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더 첨단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애들하고 더 놀 방법을 몰라. 그러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키우는 거야. 그리고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20년 후면은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러면은 대리 양육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엄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기숙사처럼 얼굴만 잠깐 보고 오는 거지. 그리고 양육소에서 대신 양육을 해주는 거야. 단체로.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크면은 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은사 애착장애를 다 갖고 애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갖게 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올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젖도 일찍 띄고 그걸 하는 상태에서 6개월째부터 대리 양육해주는 거야. 단체로. 잠자는 것까지 전부 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즐기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6개월째 집에서 놀면서 어린이집 던지게 하면서 다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대리 양육 시스템 나와요. 엉망진창 되는 거지. 지금 20대 애들이 30대가 되잖아. 그럼 100% 우리나라 이제 끝났어. 망한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도 이제 4, 5년밖에 못해. 지금 20대 애들이 이제 한 5년, 6년 후에 애기 낳기 시작하면은 그 엄마들은 안 먹혀. 그리고 그때 되면 내가 이제 나이가 55 넘잖아. 내 말 듣지도 않고. 지금 엄마들이 30대 엄마들 같이 하는 거 보고 육아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미래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우리나라는. 아니, 어떻게 같은 30대 육아 시작하는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같이 보고 유행 삼아 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인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무슨 챌린지 게임을 하고 있냐고.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카페들도 많잖아. 애들 데리고 그 챌린지 하는 게임놀이 하는 거. 애들이 장난감이야. 인형이야. 그러니까는 자네가 스트레스를 잡는 건 많은 거야.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등수가 있는 거고, 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실패를 하는 거고, 수능이라는 것도 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야. 1등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 문제 더 틀리면은 2등급으로 떨어지고, 얘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취업도 마찬가지잖아. 몇 대 몇의 경쟁률, 뭐 100대 1의 경쟁률이란 뭐야. 99명을 제치지 않으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야 되고, 진급이라는 것도 얘를 밟지 않으면 내가 진급이 되지 않아. 이게 다 좌뇌 시스템이란 말이야.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거고, 내가 돈이 많고 부자면은 그나마 스트레스 덜한 거고, 돈이 없고 흙수저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근데 운에는 자존감이란 말이야. 내가 만족하면은 언젠가 내 이름이 떨쳐 흐를 테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위상이 올라간단 말이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옆에 있는 어떤 화가랑 비교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 이 사람은 추상화를 그리고
이 사람은 풍경화를 그려. 추상화랑 풍경화랑 비교해가면서 누가 더 잘했니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 뭐 추상화끼리는 그럴 수는 있지만은 또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붓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화로 그렸으면 당연히 느낌이 다른 거 그런 거 있지. 뭐 같이 물감으로 그린 사람들끼리는 또 다른 건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 그림 유튜버들도 많잖아. 그림만 잘 그린다고 이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잘 그리면서 말담 같은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인기가 좋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문해 같은 경우는 자존감 싸움이고, 자네는 자존심 싸움이야. 그런데 이 자존심을 왜 유아기 때 만드냐 이거야. 학교 가서 해도 되는 거를 유아기 때 왜 이런 경쟁심, 그다음에 자존심 이런 걸 왜 만들어 놓고 왜 공부에 대해서 애들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왜 학교를 보내냐고. 그쵸? 공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증가가 되면서, 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나와요. 되게 다 어려운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변형계랑 해마를 공격을 해요. 그럼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나오면서, 해마를 공격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을 하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많아지죠. 그리고 한 가지 직종에서 계속 오래 일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시간이 이만큼 됐네. 자,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7세 후반 애들부터 초등학교 저거 할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 대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집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거 할 거고요. 제가 그건 이번 주는 릴레이로 그거만 강의가 당분간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고, 지금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7월 중순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한 거는 제가 다시 또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1시 다 됐네. 네, 내일부터 아마 강의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